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에 이어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까지 최근 카드사와 통신업계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점점 디지털화된 정보에 의존하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진화하는 해킹 범죄에 맞서 정부와 기업들은 더 체계적인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비가 자주 내리면서 늦더위가 사라졌습니다. 당분간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태풍 북상이 마지막 우려로 남았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비가 그치며 맑은 가을 하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가을다운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다시 비가 예고됐습니다. 전국적으로 10에서 60mm, 서해안에는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주 내리는 비는 기온을 끌어내렸습니다.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고 낮 기온도 30도 아래 평년 기온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북쪽에서 밀려온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를 감싸며 기온 자체가 4, 5도가량 떨어진 것입니다. 비가 그치고 난 후 주말부터 북쪽 찬 공기 영향권에 들면서 당분간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런 찬 공기는 태풍의 북상을 막는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 남해에서 발생한 열대요란 혹은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하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기상청은 이달 말까지는 이런 상황이 유지되면서 태풍이 한반도에 내습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가 예정된 10월 상순에는 기압계의 변화가 유동적인 만큼 태풍 북상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는 강원 강릉시가 내일부터 도암댐 도수관로 비상 방류수를 공급받습니다. 도암댐을 방류하면 하루 10,000톤의 물을 남대천으로 흘려보내 임시 취수장을 통해 정수장으로 공급합니다. 지난 12일 11.5%까지 떨어졌던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최근 많은 비가 내리며 28%까지 올라갔습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 피의자인 장모 씨 등 중국 교포 2명이 구속됐습니다. 장 씨는 윗선이 시키는 대로 한 거라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추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 교포 장모 씨 등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합니다. 장 씨는 누구 지시를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자신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수도권 지역 노린 이유 뭡니까? 시킨 대로 했어요. 누구 지시 받은 겁니까? 당신이요. 네? 누구 지시 받은 겁니까? 몰라요. 그래서 시킨 대로 했습니다. 법원은 장 씨와 또 다른 피의자 류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구 일대를 다니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상품권을 구매하는 등 무단으로 소액 결제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또 다른 피의자 류모 씨는 무단 소액 결제를 통해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은 윗선의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제3의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KT 소액결제 피해자가 362명, 피해 액수가 2억 4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유출된 정보의 종류도 더 늘어 복제품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KT의 가능성 일축에도 고객들은 불안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KT가 지난 6월부터 ARS 인증을 거친 소액 결제를 전수조사한 결과 추가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피해 고객 수가 일주일 전 발표보다 80여 명 많은 362명으로 늘었습니다. 피해액도 2억 4천만 원으로 늘었고 피해 유형도 상품권 결제에서 교통카드 결제가 추가됐습니다. 기존에 확인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 아이디 2개 외에 2개 아이디가 더 확인돼 모두 2만 명이 신호를 수신했습니다. 특히 당초 밝혀진 가입자 식별 정보인 IMSI 외에 단말기 식별 번호인 IMEI, 휴대폰 번호도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IMSI가 이제 유출됐다는 걸 확인하고 그 전체 고객 중에서 정확하게 뽑는 거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합동조사단과 이제 추가 확대 분석을 통해서 이 가능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추가 정보 유출 정황에 복제폰 우려도 커졌습니다. KT는 복제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유심 정보 인증키가 있어야 하는데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아 그럴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증키 값을 보면 불법 복제폰은 불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인증키 값은 우리 시스템 내부와 유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피해 상황에 안심하긴 이릅니다. 복제폰이 없는 상태에서 그 결제가 되는 방식을 아마 해커들이 연구를 한 것 같아요. 다른 루트를 통해서 확보된 유심키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이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죠.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되고. KT는 지난 5일 비정상적 소액 결제 시도를 차단한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석 달간 사용 이력이 없는 초소형 기지국 4만 3천 대는 연동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고객에게는 통신연계 금융사기 보상보험 3년 무료 제공과 함께 추가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번호 이동 위약금 면제 여부는 고객 입장에서 신속히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KT가 자사 서버가 외부 공격을 받은 흔적 등을 확인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에 신고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해킹 대응을 위한 합동 브리핑에서 KT가 그동안 외부 전문업체의 서버 점검을 통해 추가 침해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어젯밤 11시 57분에 키사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입니다. KT는 지난 4월 SKT 해킹 사고 발생 이후 외부 보안 전문 기업에 의뢰해 넉 달에 걸쳐 전사 서버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침해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정부 조사를 통해 빠르게 침해된 서버를 확정하고 구체적 침해 내용과 원인을 규명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카드 해킹으로 고객 297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고 이 중 28만 명은 카드 결제 핵심 정보인 CBC까지 유출돼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킹은 지난달 12일 시작됐는데 회사 측은 해킹 사실을 인지한 지난달 31일까지 19일간 해킹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카드 조좌진 대표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지난 1일 금융당국 신고 때와 달리 고객 297만 명의 고객 정보 유출이 확인됐다고 인정했습니다. 더욱이 297만 명 중 28만 명은 카드 결제 핵심 정보인 CVC까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7월 22일과 8월 27일 사이 온라인 결제를 이용한 고객들입니다. 롯데카드는 이들의 경우 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키인 거래에서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 발생 시 회사가 전액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되는 부정 사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침해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손실도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롯데카드가 책임지고 피해액 전액을 보상할 것입니다. 해커의 최초 공격은 해킹을 인지한 지난달 31일로부터 19일 전인 지난달 12일에 있었고 회사는 19일간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롯데카드는 대주주인 MBK의 책임론과 관련해 MBK가 인수한 2019년 71억 원이던 정보보호 예산이 올해 128억 원까지 늘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전문가 중에선 CVC까지 유출된 28만 명 고객에 대해선 회사가 전면 카드 사용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거래에서 해외 이제 직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해외 이커머스 업체를 통해서 결제를 할 때 CVC 코드 외에는 별도의 어떤 인증 방법, 인증 코드나 이런 것들이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 고객의 기본 정보에다가 CVC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롯데카드는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CVC 유출 28만 명에겐 카드 재발급 시 다음 해 연회비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 고객 전원에게 연말까지 무이자 10개월 할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의 합작회사 설립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에 따라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쿠팡과 네이버, 지마켓 알리 합작사의 3파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이 추진하는 지마켓 알리 합작사에 대해 점유율과 데이터 정보 축적량을 보면 국내 해외 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상호 국내 소비자 해외 직구 정보를 차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의 합병 조건은 앞으로 3년간 유지되고 시장 상황 변동 등을 검토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환자의 합병증과 재발 위험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평가 방식보다 정확도가 높아서 환자 맞춤형 치료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암 환자 가운데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폐암. 하지만 조기 발견이 어렵고 재발률이 높아 치료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에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폐암 환자의 재발 가능성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AI가 조기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임상, 병리, CT 결과와 정기 검사 기록을 종합해 1년 뒤 재발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내주는 겁니다. 단순히 일회성 결과가 아닌 누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년 검사를 받을 때마다 1년 뒤 재발 여부를 지속적으로 예측해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재발하기 1년 전 CT 검사만을 가지고도 이분이 재발을 할지 안 할지 선제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어서 환자분이 증상이나 CT에서 이상 소견보다 훨씬 더 이른 시점에서 발견을 하게 되면 그분에게 추가적인 치료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노년기 환자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임상 허약 척도와 혈액 속 알부민과 헤모글로빈, 염증 반응 수치 등을 종합해 인공지능이 노년 환자의 급성과 만성 위험 요인을 신속하게 판별합니다. 이 병원은 지난 2021년부터 입원한 노년 환자들의 데이터를 토대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별 맞춤 관리 전략을 세우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술 전후에 어떤 합병증이나 사망의 어떤 위험도가 없느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의료진들은 사실 알고 싶어 하거든요. 이러한 어떤 니즈를 이 지표가 잘 반영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단순한 증상만으로는 진단이 어려운 박출률 보존 신부전을 찾아내는 인공지능 모델도 개발하는 등 의료계는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폐암부터 노년기 합병증까지 질환 재발 가능성을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공지능 기술. 의료 현장에서 맞춤형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드론을 이용한 외부 공격과 범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원자력 시설에 드론이 침투한 상황을 가정한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우주항공청과 경찰청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불법 드론을 탐지하고 무력화한 뒤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절차를 시연했습니다. 이번 시연은 불법 드론 지능형 대응 기술 개발 사업 가운데 하나로 두 기관은 2021년부터 불법 드론 탐지와 식별, 사고 조사 등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두 기관은 원자력 시설에 이어 다음 달에는 양양공항에서 2차 국가 중요시설 대상 불법 드론 대응 시연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센터 박혜원 교수 연구팀이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의 하체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가상 환경에서 자체 개발한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인공지능 제어기를 훈련하고 시뮬레이션 간 현실 간 격차를 극복해 실제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하체 플랫폼은 모터와 감속기, 모터 드라이버 등 핵심 부품을 연구팀이 직접 설계 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핵심 부품부터 인공지능 제어기까지 자체 기술로 확보해 휴머노이드 연구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 측면에서 독립성을 달성한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사장은 미국 기술 인력 출장 문제 해결책 마련을 한미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관세 위기 돌파를 위해 미국 생산을 40%에서 80%로 늘리겠다며 미국의 한국차에 대한 25%의 관세가 한미 합의로 15%로 내려가길 희망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투자 발표 행사. 자율주행 전기차와 제네시스 콘셉트카를 전시하며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새 공제 종료로 전기차 시장 전망이 어두워지자 전기차 판매 목표를 빼고 하이브리드차 생산을 강화합니다. 미국의 한국차에 대한 관세가 25%로 유지되자 현대차는 영업이익률 목표를 7, 8%에서 6, 7%로 낮췄습니다. 자동차 관세가 경쟁국인 일본처럼 15%로 내려갈 수 있도록 무뇨스 사장은 한미가 무역협상 후속 합의에 빨리 도달하기를 희망했습니다. We all hope that both governments will be able to achieve an agreement that would pose a strong performance of the company, even if on the 15%. 이어 관세 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 생산을 40%에서 80%로 높이고 한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다른 나라에 수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에서 2028년 미국 투자 금액을 15조 3천억 원으로 3조 원 정도 늘렸습니다. 또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공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구금 사태 재발을 막을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We hope the US and Korea can work on mutually beneficial solutions for short-term business travel, especially for specialized technical expertise. 현대차는 픽업 트럭의 본고장인 미국의 중형 픽업 트럭을 2030년 이전에 출시하기 위해 북미 최대의 자동차 업체인 GM과의 협력을 선언했습니다. 현대차가 해외에서 중장기 전략과 재무 계획을 발표한 건 올해가 처음으로 이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닥친 복합적 위기에 대한 민첩한 대응을 강조하기 위한 성격으로 해석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한미가 양국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 실행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미국 내 규제 완화를 위한 논의에 나섰습니다. 미국을 찾은 방사청장은 원하는 만큼 배를 공급받으려면 미국의 전향적인 결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을 방문한 석종건 방사청장은 한미 조선 협력에 장애가 되는 미국의 규제 장벽을 완화할 방법을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이 원하는 조선 협력을 하는데 법적 장애물이 있다면서 이번 방미 기간 미 국방부와 해군성 고위 당국자를 만나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서 선박을 사겠다고 밝혔지만 각종 규제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연안 항로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규정한 존스법과 해외 조선소에서 미국 군함 건조를 금지한 반스 톨레프슨 수정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규제에 대해 석 청장은 미국에서 전향적으로 리더십 차원에서 빠르게 정리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more than just one of these companies to overcome the barriers within the United States. So we are proposing a variety of measures to overcome this. 한화의 필리 조선소 인수처럼 한국 업체들이 미국 현지 건조를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이 원하는 규모와 속도로 선박을 공급하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종 부품을 우선 공급하거나 블록 단위로 제조해 미국에서 조립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며 미국 측과 조율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다른 나라로부터 조선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만큼 해법 찾기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Maybe we should
help them along and let some people come in and train our people to do, complex things, whether it's battery manufacturing or computer manufacturing. 미군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미 해군이 함정 건조 목표를 달성하려면 한국 같은 유능한 국제 조선 업체들이 해법의 일부분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에서도 한국 등 동맹국의 조선 시장을 개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 규제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와 맞물려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유명 배우나 가수들은 근거 없는 가짜뉴스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를 넘는 가짜뉴스가 사회적 문제로 번지면서 정부도 엄정 대응을 경고했는데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혼 육아 정보 공유 카페에서 시작된 배우 겸 가수 수지 씨의 결혼설. 근거 없는 유언 비어로 확인됐지만 상대방의 나이와 직업까지 구체적인 정보가 떠돌면서 소속사가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심지어는 사망설에 휘말린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배우 고현정 씨는 직접 자신의 가짜 부고를 언급하며 입장을 밝혔고 아, 진짜 그런 게 있었어요? 죽지 않았고요. 배우 이순재, 백일섭, 선우용녀 등도 반인륜적인 가짜뉴스에 악용됐습니다. 연예인들의 일반인 가족도 피해 대상입니다. 최근 결혼 소식을 밝힌 가수 김종국 씨는 배우자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에 대해 방송에서 직접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악성 루머에 지속적으로 시달려온 연예인들은 이제 소속사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입장을 밝히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씨 측은 인터넷에서 지속적인 악성 루머를 퍼뜨린 유튜버에 대해 인형사상 조치에 나섰고 해당 유튜버는 명예훼손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금 2억 원을, 손해배상 소송에선 5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피해가 막심한 데다 조회수로 폭발적인 수익을 거두는 인터넷 구조상 현행 처벌 수준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게 되면은 한 달에 1억까지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죠. 간접 광고와 슈퍼챗의 수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가짜 뉴스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언론에 대한 중복 과잉 규제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며 반대하는 입장도 존재합니다. 제도 개선에 앞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짜뉴스 수익을 넘어서는 실질적 처벌과 재범을 막는 예방책이 될 수 있느냐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언론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허위 조작 정보가 유통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책임감 있는 보도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 제1천회 기념 혁신비전 선포식 서면 축사를 통해 최근 기성 언론뿐 아니라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가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은 사회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보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지나친 보도 경쟁으로 폐해가 나타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살 사건 보도는 모방 심리를 부추길 위험성이 있다며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강력 범죄나 어린이 유괴 범죄 보도 역시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9월 19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